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정치 제법 일세. 이 제법은 경제의 제자와 법률의 법자입니다. 오늘은 에피소드 2 심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청객들 들어오시고 계시는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제법 일세 한번 와 해주세요. 예. 오늘 제가 방송 3개째라서. 네, 정치 제법 일세 에피소드 2 심리 김한규 대변인님 그리고 최진 대변인님 두 분 모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300명 정도가 와 계시는군요. 거의 3,000명 분위기인데 저희 스튜디오에는 인원을 준수하기 위해서 딱 정예위원만 들어와 계십니다. 요즘 서울, 부산 진짜 우리가 두 분이 너무 중요한 자리예요 지금. 저희가 소식을 다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반격의 시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어제 오늘 서울이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이제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신 피해자분께서 네. 이제 기자회견을 하셨고 또 언론에서는 계속 이제 후보님을 쫓아다니면서 후보님이 공약 발표를 여러 지역을 다니는데도 공약 질문을 하나도 안 하시고 입장 계속 발표하라. 세 분 어떻게 할 거냐. 뭐 계속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후보분께서도 되게 힘들으셨을 것 같고 오늘도 계속 그랬어요. 아침부터 일정이 왔는데 이제 저희들은 사실 좀 맥이 빠지죠. 이렇게 김 빠지죠. 열심히 이제 캠프에 계시는 정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지역에 특화된 정책 또 지역 국회의원들이 같이 참여해갖고 이제 발표하시는 또 현장을 다 찾아다니면서 구별로 하고 있거든요. 네네. 계속 그것만 물어보시고 그러셔갖고 힘들었는데 뭐 지금도 아까 이제 방송에서 이 시사타파 방송에 우리 저 후보님 나오셔갖고 얘기하셨잖아요. 또 고민정 대변인께서 사퇴를 하시고 네. 아무래도 후보님께 힘이 많이 됐었는데 고민정 의원이 초반부터 이제 경선 때부터 대변인으로 활동하셨고 또 이제 문재인 정부의 대변인으로 활동하셔서 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분이잖아요. 이제 그런 분이 이제 혹시라도 이제 후보님한테 누가 될까봐 그렇죠. 이제 본인이 이제 대변인이라는 직도 이제 포기하시고 가셔서 좀 후보님이 이제 힘을 우울하실까봐 우울하실 것 같아서 좀 뭐 걱정인데 또 이겨내야죠 뭐. 우리 최준 대변인님 부산 지금 LCT 때문에 난리가 났던데 막 앞에서 어떤 분은 박형준 씨 자녀 입시 비리 막 직접 기자회견하고 그다음에 공세가 김영춘 후보나 민주당 부산시장에서 센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 어때요? 뭐 일단 박형준 후보가 좋은 이미지, 합리적인 보수의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다 이런 인식이 조금 이제 민심에 좀 퍼지는 것 같아요. 뭐 LCT 이거 너무 많으니까 저쪽에서는 그냥 여당이 네거티브를 한다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사실은 이제 그 언론에는 네거티브 중 여당 총공세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실을 좀 알게 되실 때마다 부산 시민들이 좀 저 사람은 도저히 아니다 이렇게 하는 생각이 좀 퍼지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는 지는 데서 시작을 했잖아요. 서울은 그렇죠. 이기는 데서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는 추석. 부산은 이제 좀 김영춘 선배님도 그렇고 정치인들이 좀 맷집이 있어요. 많이 그렇죠. 많이 접었고 많이 밑에서 대부분 맞아요. 그분들이 이기신 모든 선거가 기본으로 역전승이었어요. 한 2번 정도는 떨어지시는 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기신 모든 선거는 역전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긴다고 나와본 적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당연한 거고 쫓아가면 돼 이렇게 해가지고 저라면은 막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후보님이 너무 이렇게 중심을 딱 잘 잡으시고 안정감이 있으시고 캠프가 그래서 안정감이 있는 것 같고 저는 우리 그 캠프의 그 에너지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정도면은 괜찮은 캠프라고 다들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박형준 후보를 이렇게 때릴수록 뭐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김영춘 선배는 깔 게 없어요. 김영춘 후보님은 그래서 정말 자랑스러운 후보다. 우리가 정말 어디 내놔도 든든하다. 깔 게 없다. 이게 굉장히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 같아요. 어제 이해찬 대표님이 진짜 박형준 들으라고 한마디 했어요. 공직에 나갈 사람이면 공짜로 준다 그래도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로얄층 두 개를 아래 위를 들어가 그 전 소유주가 누군지 좀
오늘 찾아야 될것 첫인터넷 같아요. 뉴스가 나왔는데 이제 두 채를 소유하고 있잖아요. 네네. 하나는 딸이, 하나는 부인이. 네네. 근데 부인이 소유한 거는 아들로부터 샀다라고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주인이 참. 아들이에요? 예, 전주인이 아들이다. 근데 아들도 처음 분양받은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잡아요. 딸이랑 아들이 이제 첫 1차 분양한 날 바로 프리미엄 500만 원하고 700만 원씩을 주고 샀다. 이제 그거를 다시 이제 박형준 후보 부인한테 판 거다. 아들이 이제 분양받았던 걸, 분양권을 처음으로 샀던 걸 다시 되판 거죠. 근데 그 얘기도 안 하고 있다가 예. 이제 SBS에서 이제 계약서를 어떻게 입수해 갖고 얘기를 하니까 그건 사실이다. 아들한테서 산 건 맞는데 아들이 또 누구한테 샀는지는 얘기를 안 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세 차익도 안 남기고 갖고 있으면 오늘 뉴스공장에서도 김어준 총수가 지적을 하던데 가만 갖고 있으면 20억씩 벌 수 있는데 그걸 누가 박형수 씨 아들에서 팠냐. 그 사람이 저는 실소 이슈 커넥션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기자들이 사실 그거 파야 되거든요. 그 외에도 너무 많아요. 그 LCT 앞에 조형물이 있는데 그렇죠. 그게 뭐 10억, 뭐 18억, 뭐 둘 중에 한 원가는 숫자인데 1억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부인이 이제 하는 화랑에서 예. 납품을 한 예, 거죠. 해운대에 있거든요. 달맞이 고개에도 있고 해운대 그 LCT 들어가는 입구에도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그 갤러리에서 정말 이 박형준 후보가 정권을 실세일 때 많은 분들이 그림을 사가셨는데 엄청 고가로 사가셨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갤러리에서 물건을 판 거니까 저희가 뭐 확실한 증빙은 없지만은 이제 여러 가지로 비리 의혹이 추측되는 것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물어봤더니 자기가 아파트 조경을 하고 조형물을 설치해봤지만 그런 조경물을 설치하지 않는데요. 저거는 웬만한 사람이 물론 들어올 수 없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어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오늘 주제는 심리인데요. 네. 우리 김한기 대변인 거의 하루 종일 지금 후보님이랑 같이 다니니까. 네.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이 수행실장으로 일단 가장 밀착해서 모시고 계시고 저는 이제 대변인인데 이제 현장에서 이제 공보 업무를 같이 담당하기 브리핑 위해서 같은 것도. 기자분들이 많이 같이 오시기 네네. 때문에 네. 뭐 유튜버들도 많이 오시고 네네. 그래서 이제 공개된 일정은 다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보면서 분위기. 나는 일단 박영선 후보 같은 친화력 이런 거를 보여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사실 시민들이 박영선 후보는 알더라도 표정이 떨떠름한 분들이 있잖아요. 얼굴은 알거든. 예, 알죠. 네. 그러면 사실 후보가 저도 이제 선거에 나가봤지만 위축돼요. 가서. 근데 박영선 후보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딱 가서 박영선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처음에 그냥 긴가민가 하다가도 막 이렇게 이제 명함 드리고 네. 막 웃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냥 웃어버리거나 하여튼 이제 그거는 후보가 자기의 당황스러운 표정을 드러내지 않으면 상대방도 후보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면 또 뭐 그렇게 뭐 명함을 찍거나 뭐 꼭 안 받겠다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제가 쫓아다니면서는 박 후보님은 그런 경우들을 못 봤어요 아직. 네. 그게 이제 뭐 박 후보님의 뛰어난 인지도와 친화력일 수도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 선거 때 첫 선거라 상당히 사실은 초반에 좀 힘들었어요. 아까 박영선 후보님도 자기가 4선이지만 지역구에서 하다가 손 탁 치고 그러면 상처받는다고 했는데 제일 상처받을 만한 지역구였거든요. 그렇죠.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코로나가 이미 이제 작년 총선 때도 이슈가 됐기 때문에 악수를 거의 못했고요. 네, 인사. 이제 명함도 안 받겠다. 그래서 장갑을 끼고 이렇게 줬는데도 일단 안 받겠다 하는 분들도 많았고 근데 그때 상처 많이 받으셨어요? 초반에는 상처를 좀 받다가 생각해 보니까 모든 후보가 똑같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60%의 지지율을 얻는 후보도 40%의 사람들한테는 냉대를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나만 겪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인기가 많은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당시에 대선 당시에 뭐 극보수 세력들한테는 뭐 냉대를 받으셨을 테니까 이건 극복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며칠 조금 고생하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좀 나아지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그 당시 문전박대했던 식당들 있잖아요. 뭐 그런 데들 동네니까 거긴 안 가고 있습니다. 아니 의외로 상처가 남거든요. 아니, 딱 들어가는데 나가요! 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파란 잠바. 파란색 입으니까. 그래갖고
진짜로 제가 좋아하는 메뉴인데 못 가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초딩 메뉴입니다. 우리 최진 박사, 우리 대변인님도 부산에서 선거운동하면서 상처 받은 적 있어요? 뭐 비슷한 근데 경험을 한 별로 것 상처 안 같은데. 받을 것 같아요, 최진 대변인. 저는 사실 이제 잘 모르고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상처도 안 잘 받았을 모르고 것 같아요. 선거를 가야 되는데 이제 제가 와가지고 가야 되니까 제가 좀 이렇게 너무 불쌍해 보이고 너무 막 제가 어떻게 가지 이렇게 싶으셨는지 그 중진 의원님들이 지나가다가 불러가지고 너 선거 나갈 때 아침에 일어나서 맨날 이렇게 너의 모습을 옷걸이 이렇게 너를 옷걸이에 걸어놓는다고 생각하고 너가 아닌 사람이 나가야 돼. 뭐 누가 막 명함 찍고 이래도 내가 아니야 멘탈 이렇게 하고 흔들릴까 봐. 참어 막 이런 얘기를 막 영혼을 해주시는 놓고 거예요. 그리고 뭐 아침마다 막 나는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나가래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나 이랬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 말씀들이. 지금 예. 들리기는 다음 부산시장은 최지은이다라는 부산의 분위기도 있다. 제가 제가 누구를 통해서 들었냐면 네. 최지은 대변인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요. 김영춘 후보님이 몇 번 하시고 나서 하시려고요. 아니 제가 분위기가 있다. 제가 그런 말 한 적이 없고 네, 제가 사실 제가 한번 이번에 불출마를 선언을 했기 때문에 예. 대부분 모르시지만 네. 제가 잠깐 고민을 했다가 예. 다음에 나가볼까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김영춘 선배가 당선이 되는데 예. 될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은 없다. 김영춘 선배가 5년은 하셔야 된다. 적어도. 그래서 다음은 제가 나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네. 두 분이랑 방송하는 게 사실 뭐 이해찬 대표님도 뭐 안 계신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너무 좋아요. 왜 좋냐면 네. 그 비주얼 떠나서 이런 분들이 민주당에 있다는 게 너무 저는 자랑스러워요. 비주얼은 떠나셔야 되나요? 아니에요, 진짜 네. 이런 분들이 저쪽에 있는 당 젊은 애들 보면 옛날에 심보 뭐씨 뭐 이런 사람들 보면 그냥 한심한다는 생각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진짜 저는 다른 방송에 비해서 제가 이 늦은 시간에 직접 같이 몇 달을 제가 우리 김한규 대표님이랑 대변인님이랑 제가 같이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그래갖고 이번 선거가 그 샤이 진보. 그러니까 저는 지지자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좋아는 하는데 내색하지 않는 점점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 이제 선대위에서 회의도 하면서 전략에 관해서 논의도 하는데 이제 총수님이 말씀하신 딱 그 샤이 진보 네, 그 프레임. 이거에 대한 이제 걱정이 있었어요. 과연 내가 민주당을 이제 지지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냐.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오세훈 전 시장, 오세훈 후보에 대한 의혹들이 나오면서 너무 많죠. 과연 오세훈 시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부인할 수 있느냐? 그렇죠. 이제 못하는 상황이 됐고, 그럼 우리도 자신 있게 야 봐라 후보 경쟁력 면에서 오세훈 같은 분한테 이제 MB의 어제 표현으로 이해찬 대표님의 표현으로는 이제 MB 키즈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런 분한테 서울시를 맡길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거리가 딱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최소한 자신 있게 얘기하진 않더라도 야 내가 가만히 있으면 투표장에 안 나가면 결국 지나간 10년과 같은 서울시정을 다시 맞이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자신감이 좀 생겨나는 분위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언론에서는 계속 자기네들은 샤이 보수를 당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계속 쓰면서 샤이 진보라고 생각하는데 왜 대깨문이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요.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을 허망하게 보냈던 국민들이요. 이제는 안 그런다 그러면서요. 대놓고 오히려 더 싸워요. 요즘. 저는 서울도 그리고 부산도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네. 고발이 들어갔죠. 먼저 오세훈 시장이 고발을 했죠. 사실은 네. 우리 고민정 대변인하고 천준호 의원을 상대로 고발을 했어요. 천준호 의원이 처음에 그 내곡동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보상, 우리가 셀프 보상이라고 그렇죠. 부르는 이슈를 제기를 하셨어요. 네. 고민정 의원도 대변인이니까 그 얘기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하면서 해명하라라고 했더니 네. 두 분이 비서실장 대변인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오세훈 후보 측에서 고발을 했죠. 네. 명예훼손이다. 네.
근데 지금 저희가 확인이 된 게 허위사실이었잖아요. 네. 본인이 그러니까 뭐 혹시 모르는 시청자분을 위해서 잠깐만 자세히, 말씀드리면 설명 좀 천천히 해주세요. 이게 서울 서초구 내곡동이라는 땅이 있어요. 양재역에서 바로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오른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거의 강남이에요. 예, 강남이죠. 네, 강남구 세곡동 바로 옆에 그렇죠. 붙어 있는 땅입니다. 네. 오세훈 후보의 옛날 국회의원 지역구 바로 옆이에요. 예. 그런 땅이 있는데 거기가 그린벨트로 지역이었죠. 지정이 됐고 지금도 여전히 그린벨트예요. 다른 땅은. 네. 그게 핵심이에요. 네. 다른 땅은 여전히 그거는 그린벨트거든요. 사람들은 다 풀린 게 아니구나. 풀린 게 전혀 아니에요. 오세훈이 갖고 있던 땅만 제가 풀렸다. 그래갖고 아, 며칠 전에 밤에 한번 가보셨구나. 또. 혼자 가봐. 저는 그 동네 잘 알아요. 제 알아요. 친한 친구가 예. 바로 그 옆골목에 사는데 거긴 안 풀렸어요. 오. 친한 친구가.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집에다 맨날 데려다 주고 그래서 거기는 그린벨트라 1층밖에 짓지 못한 단층 주택들이 쭉 있는 데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있는 수많은 내곡동 땅 중에 그 처가가 있는 본인의 부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포함된 지역을 푼 거죠. 푼 거죠. 예. 그렇게 본인이 시장으로 있었던 2009년에 지정 신청을 해갖고 보상을 36억 5천만 원을 네. 본인의 부인과 처가 식구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받은 거죠. 그런데 오세훈 후보가 어떻게 변명을 했냐면 본인이 아니라 전임 우리 MB 시장님이 지정을 한 거였다. 신청을 했던 거다. 그래서 본인은 관계가 없다라고 부인을 했어요. 처음에 첫 부인. 예. 첫 부인이 2010년도에 이미 그 당시에도 그런 부인을 했어요. 예. 근데 그때는 그게 먹혔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야당이라 검증을 못했어요. 그럼요. 그리고 바로 선거가 됐는데 네. 근데 10년 동안 안 드러났기 때문에 11년 동안 이번에도 똑같은 부인을 했어요. 네. 그랬는데 우리 천준호 의원이 미리 확인을 하고 의혹 제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본인이 국회의원이 돼서 국토부 의원이 돼서 당시의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다가 SH공사한테 자료 요청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오세훈 시장 이름으로 지정 신청을 했던 게 확인이 된 거예요. 지가 풀어달라고 자기가 올려준 그렇죠. 거고. 예. 근데 저희는 이렇게 천준호 의원이 이제 자료 공개는 안 한 상태에서 의혹 제기를 했더니 해명하라고 했더니 왜 허위 사실이냐라고 얘기를 했고 뒤늦게 이제 그런 이제 사실관계들이 확인이 되니까 내가 서류를 확인을 못해서 실수로 얘기를 했다라고 본인이 얘기한 게 틀렸다라는 걸 인정을 했어요. 그렇죠. 또 저희는 이게 허위라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을 한 거죠. 그렇죠. 사실은 이거 되게 중요한 이슈인 그렇죠. 건데 네. 본인이 또 이제 법률가다 보니까 빨리 일단 시인할 건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본인이 그렇죠.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실수였다라고 한 발을 뺐는데 사실은 그러면은 본인이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것도 바로 취하고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거는 버티고 있고. 예,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 쟁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본인이 손해봤다라는 얘기도 또 한 가지를 해요. 무슨 손해요? 시가보다 좀 적게 받았다. 36억 정말 5천인데 이게 믿어가야 될 자격이 그린벨트로 안 없네요. 풀렸다라는 생각은 안 하는구나. 그 얘기를 사람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보통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딱 이제 택지 개발지구로 지정이 딱 되면 거기는 수용이 되니까 이득이 별로 안 되고 그렇죠. 그 주변이 돈을 오르죠. 벌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 주변은 개발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내곡동은 그게 아니에요. 다 그린벨트인데 일부만 그린벨트를 풀어서 임대주택을 지었고 나머지는 여전히 그 임대주택 그린벨트로 이름이 남겨뒀어요. 보금자리였어. 보금자리 주택을 다시 공공임대주택을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이름을 바꾼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결국은 손해라고 하는 게 시가보다 조금 적게 받는다. 왜? 원래 토지 보상이 그래요. 시가보다는 좀 적게 받지만 그렇죠. 문제는 공시지가보다 2.5배에서 3배 사이 정도에서 보상을 해줬어요. 그렇죠. 당시에. 네. 그리고 본인의 공시지가가 어마하게 올랐어요. 왜냐하면 이미 전임 시장이 한 3년 전에 지정 신청을 했다가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때 벌써 개발이 그렇죠. 된다라고 해서 공시지가가 이미 3배 이상 올랐고 그 3배 이상 오른 공시지가에 2.5배 이상으로
보상을 해줬으니까 이게 초반에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2000년도에 이분이 이 국회의원이 됐을 때도 이미 이 내곡동 땅을 재산 신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본인이. 네. 그러니까 당연히 알고 있었죠. 부인 재산인데 처가 재산이 아니에요. 부인 재산이에요. 네.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거의 처가 재산까지 합쳐갖고 한 뭐 4억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공시지가 기준으로 결국 4억 정도 됐던 게 36억 5천 보상을 받은 거거든요. 거의 10배 가까이. 그러니까 본인이 손해받았다는 건 시가보다 한 10% 적게 보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전혀 이 셀프 지정으로 인한 특혜성 보상이라는 이런 것들을 속이는 그런 변명이죠. 그래서 요즘 포털 사이트 보면 항공사진 있잖아요. 항공사진 가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강남 서초 지역에 그린벨트가 많아라고 사람들 놀라실 거예요. 네, 예. 양재역 밑으로 이 내곡동, 세곡동이 붙어 있는데 네. 여전히 그린벨트와 비닐하우스들이 많아요. 모르시는데. 네,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양재역에서 차를 몰고 제가 밤에 갔는데 쭉 가다가 어두운 밤거리인데 갑자기 오른쪽에 확 밝아져요. 거기가 그 보금자리 주택. 그리고 거기를 지나면 다시 어두워져요. 거기만 개발된 거구나. 그 수많은 그린벨트 그렇죠. 중에. 그래서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물론 그쪽 주민들이 이제 다 본인들이 소유자들이 아니고 뭐 임대를 주고 하는 분이 있어서 거주민들 인터뷰를 한다고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인터넷만 뒤져봐도 그 동네 지금 오세훈 시장은 이게 평당 뭐 300도 안 되게 보상을 받았다라고 적게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11년이 지난 지금도 그 동네에서 200만 원이 안 되는 그린벨트 토지가 시가가 그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 지정이 안 됐으면 200도 안 되는 땅인 거죠. 그렇죠. 평당. 25만 원이었다는 소리도 있더라고요. 초반에는 이제 원래 이제 2005년도에 이제 요즘 평방이 아니라 공시지가는 이제 평이 아니라 평방미터 뭐 이런 건데 그때 13만 원이니까 뭐 13만 원 정도였던 게 이제 한 3배 정도 2010년도에 공시지가 45만 원으로 올랐다 뭐 그런 거였고요. 여하튼 저는 내곡동은 가보시기만 하면 알 것 같아요. 네. 어제 이해찬 그 전 대표님이 이 방송에 시사타파에 나와서 너무 쉽게 설명해 주셔갖고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하는 것 같은데 어려우시신 분은 그 버전을 보면 훨씬 더 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이해찬 대표님 거 보면서 되게 많이 배웠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전임 그 국장 정결이었다. 네. 그 말은 딱 한 방에 정리하시더라고요. 아니 서울시장이 당연히 사인을 해갖고 국토교통부에다가 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국장이 사인을 해갖고 국토교통부에다가 올리냐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그래서 위임 정결 규정도 다 찾아봤어요. 저는 이제 법조인이니까 예. 또 규정상 또 틀린 얘기를 하는 걸 막으려고 서울시 당시 위임 정결 규정을 찾아봤어요. 네. 그래서 서울시의 시정의 전반적인 기조와 방향, 그다음 토지 정책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계획은 이 시장이 책임지는 거고 구체적인 실행 방법만 국장한테 위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이 위임해서 하는 거는 서류를 발송하는 일, 그렇죠. 그런 거를 국장이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에 이제는 서울시 출신이 많아요. 물론 그 이해찬 전 대표께서 정무부 시장을 하셨었고 그렇죠. 본인이 그래서 잘 일단 알고. 너무 잘 알고 예. 우리 천준호 의원, 허영 의원 둘 다 비서실장이었고요. 네, 네, 네. 김원희 의원 정무부 시장이었었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지금 기동민 의원도 정무부 시장이었고 그렇죠. 서울시 사정을 너무 다 잘 알고 계셔갖고 오늘도 천준호 의원이 의혹 제기하셨는데 저한테 말도 안 된다고 이런 것들은 사전에 시장화해서 다 시청에서 전반적인 기조를 정하고 그리고 나서 국장 정도는 부시장도 아니고 실장도 아니고 국장이잖아요. 한참 실무자 물론 뭐 낮은 급수는 아닙니다만 20만 평이었거든요. 내곡동 그린벨트 해제한 데를 20만 평의 그린벨트 해제를 국장이 결정했다. 이거는 이제 공무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내용이죠. 네. 딱 그 이해찬 대표님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전임 시장도 네. 그리고 전임 정부도 안 된다고 했던 거를 네. 대한민국 국장이 그러니까 서울시 국장이 그거를 전결로 그거를 그린벨트 해제라고 올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라고. 조금 사소한 건데 그냥 재미로 그냥 말씀드리면 네.
처음에 오세훈 시장, 그 이명박 시장이 그린벨트 내곡동이라고 하면 뭐 어제 이해찬 대표님에 따르면 이명박 전 시장의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도 그 동네 땅이 있었고 조카도 땅이 있었고 나중에 본인도 내곡동 사저 때문에 특검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내곡동에 대한 애착이 있으신 분이에요. 정확히 어딘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래서 본인이 시장 때 그쪽을 그린벨트를 풀려고 딱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반대를 한 거죠. 그렇죠. 환경 이슈 때문에 그렇죠. 그 당시 서초구도 반대했어요. 그렇죠. 하물며 서울시의 환경부서도 반대했어요. 그리고 당시 법률에 보면 이 관계부처와 협의가 돼야지만 가능한 거였어요. 그린벨트 그렇죠. 해제가. 네네. 그래서 안 됐죠. 네.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법을 바꿔버려요. 법을 바꿔서 협의를 30일 내에 안 되면 된 걸로 간주한다라는 규정을 만들어요. 그게 보금자리 주택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오세훈 시장이 본인이 시장이 돼서 한 게 바뀐 법에 따라서 지정 신청을 하고 환경부하고 협의 안 됐죠. 그렇지만 환경 영향 평가 이런 부분이 있어도 30일 내에 협의 안 돼도 그냥 자동 인정되니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서 오세훈 이제 후보가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건 내가 아니라 노무현 정부 때 아니 그게 이명박 대통령의 관심 사항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시장이 당연히 알고 대통령도 아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본인은 모르고 국장이 결정했다. 그거는 저는 안철수 후보가 잘하는 일이 별로 없는데 나름 그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되게 어떻게 보면 급하니까. 오세훈 시장이 그냥 오세훈 후보가 변명할 수 있는 기회만 주는 것 같긴 한데 전혀 뭐 이렇게 날카롭게 물어보지는 못하시지만 이거는 안철수 후보가 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 지금 서울이랑 부산이랑 선거의 방향이 결국에 LH 투기 사건이 터지고 나서 전부 부산은 LCT, 서울은 뭐 LH 뭐 이 문제로 서로 오세훈의 또 땅 투기 좀 비슷한 흐름이에요. 저는 지금 들으면서 너무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한 게 뭐 LCT도 있지만 당장 그 국정원 때 당시에 사찰 문건 그 사대강을 MB 정부 때 사대강을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환경단체나 그 교수단체들이 반대를 하는데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불법으로 사찰하라는 문건이 그쵸. 지금 원문이 공개됐잖아요. 공개됐습니다. 거기에 청와대 홍보기획관이 요청에 의해서 작성되었다라는 그 원문이 공개되었는데 청와대 홍보기획관이 미치지 않고 홍보수석의 말도 없이 요청하지는 않겠죠. 아니요, 그러니까 홍보기획관이 본인이 박형준. 홍보기획관이었어요. 박형준이. 였어요. 그래서 거기 실 직원이 독자적으로 한 것처럼 지금 박형준이 변명을 하고 있죠. 근데 아니 본인이 청와대 홍보기획관이고 그 사람이 요청해서 이 문서를 만들었다라고 돼 있는 그 원문을 공개했는데 자기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그게 비슷하고 또 그 외에도 LCT 사건도 지금 우리 그 여러 가지 부동산 비리가 지금 많잖아요. 그 비리의 온상이에요. 종합 세트예요. 그 해운대를 아마 가보셨을 텐데 굉장히 해안이 좋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굉장히 고층 빌딩을 해놓고 마치 그 해운대를 자기 사유지처럼 쓰는 건데 그걸 하는 인허가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로비와 그 다음에 불법으로 된 허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LCT라는 곳은 서울로 따지면은 타워 팰리스 이렇게 부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비리의 온상. 그래서 우리 미국에는 워터게이트 그러듯이 부산에서는 LCT 게이트 그러는데 그런 곳에 이해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짜로 줘도 공직을 하겠다는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 산 그 내역이 일단 문제지만 부산 시민들이 와닿기에는 지금 LCT의 아래 위에 로얄층에 딸과 이렇게 같이 나란히 두 채를 사는 사람이 부산 서민들의 주거 고통을 이해할 수 있을까? 1년 만에 시세 차익으로 한 40억, 20억씩 두 개, 그렇게 40억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시민들의 지금 우리의 그 재산세 걱정을 이해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그냥 거기에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정말 저 사람을 시장으로 뽑고 싶은가라는 회의를 주게 하는데, 근데 문제는 박형준 후보는
이 LCT 하나, 뭐 이거 국정원 사찰 하나, 뭐 입시 비리 하나, 뭐 무슨 뭐 친인척 채용 하나 이게 아니라 계속 나오니까 비리가 비리를 덮어가지고 이게 좀 확대 재생산이 확대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를 파고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그럴 수 까야 있구나. 되는데 이게 너무 이거 좀 넘어가니까 까려면 이게 터지고 그러니까 막 헛갈린다고. 맞아요. 헷갈리고 그래서 이제 종합 그 우리 비리 만물상, 비리 종합 백화점 이렇게 해가지고 1, 2, 3, 4, 5 이렇게 번호까지 영상으로 한 5분짜리 붙였는데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해요.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더 우리가 안타까운 거는 지금 박형준 비리가 너무 많이 나와서 김영춘 선배가 많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언론에. 근데 지금 오늘도 공약 발표를 했거든요. 부동산 공약 발표, 막 반값 주택, 뭐 유스시티 뭐 되게 좋아요. 저도 이제 공약하는 정책팀이랑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몇 달 동안 준비를 하셨어요, 이분들이. 그리고 이분들이 메시지도 굉장히 재밌게 잘 딱 귀에 쏙쏙 들어오게 되게 신경 쓰셔서 내시는데 이게 지금 박형준 비리에 묻혀가지고 김영춘의 공약을 우리가 듣기가 힘들다. 그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방송에 이렇게 나가는데 주제가 1번은 그러니까 1번은 오세훈의 셀프 그 지정 셀프 보상 그렇죠. 이슈, 2번은 박형준 의혹이에요. 의혹? 왜냐면 의혹? 박형준 의혹이 많으니까 네. 하나를 지정을 못하고 박형준 의혹으로 LCT 하니까 LCT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걸 뭘 해야 되나 그래갖고 일단 뭐 우리는 네 가지 정도 그냥 대표적인 걸 하려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쟁점이 약간 흐트러져서 일단은 LCT에 집중하시면 네, 좋을 지금 것 그래서 같아요. 이번 주는 LCT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가야지. 이제 3주 남았죠. 아직, 오늘부터 예. 딱 20일인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본인의 능력으로 정당하게 성공해서 뭐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면 그건 문제되는 건 아닌데 저는 요번에 그 무엇보다 이 본인이 솔직하지 못한 거 이런 모습이 되게 중요한 이제 정치인의 이제 자질로서 시민들이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우리가 MB라고 하는 정치인을 한번 봤잖아요. 네. 뭔가 본인이 실용주의라고 했는데 과거에 나름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고 저 사람은 어떻게든 뭔가 일은 해낼 거다라는 이런 컨셉으로 도덕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어도 한번 기회를 주자라고 했던 건데 이제 그분이 대통령을 하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던 것들에 대한 우리들의 경험과 기억이 있기 때문에 딱 오세훈, 박형준 두 분 다 딱 그 MB하고 되게 비슷한 이미지고 너무 똑같아요. 변명을 하는 과정도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만약에 탁 본인이 문제가 있을 때 탁 시원하게 인정을 하고 갔으면 저희들이 좀 힘이 빠졌을 텐데 계속 부인을 하니까 이게 쭉 그냥 레코드 발언만 쭉 모으면 되겠더라고요. 모아서 어떻게 이제 변명이 변화 왔는지만 보여줘도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네. 부산에는 엑스맨은 이현주고요. 서울의 엑스맨은 안철수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이현주 열사께서 나름 이현주 열사가 저희 많은 선대 정보를 본부장으로 모셔야 하나요? 많은 정보를 주고 계시는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동산 문제나 이런 거라서 초반에 지금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하면 상당히 수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서울도 뭐 격차가 벌어지는 것 같이 나오고 LCT, 네. LH 투기 사건 이후에 그다음에 부산도 지금 그러나 따라가는 추세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 예. 민주당이. 부산은 사실 당 지지율만 보면은 최근 여론조사 10개 중에 한 3개 정도는 비슷하거나 이긴다고도 나왔는데 그렇죠. 이게 총선 전부터 그런 적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많이 따라잡았다고 할 수 있는데 아까 샤이 진보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부산에는 이 중도층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중도층이 지금까지는 박형준 후보를 지지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박형준, 김영춘의 그 차이가 나지 않나 싶은데 이분들은 당의 지지율을 물을 때는 무당층이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언제든지 스윙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앞으로 그 3주가 그 반전의 기회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략은 뭐 이런 이 박형준의 의혹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도 있지만은 그 김영춘의 진정성, 비전 이런 것들을 또 같이 부각하는 것이 되겠죠. 제가 그래요. 우리 두 분은 어떻게 보면 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미래 정치인들인데 왜 선거 때마다 서로 의혹 까기 바빠갖고.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뀌지가 않아요. 뭐 안타깝긴 한데 네. 일단 싸움 이겨야 저희는 되니까. 정책과 인물로 원래 그렇죠. 예. 이번 구도가 갈 수도 있다라고 초반에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LH
이제 공사 직원들의 비리 투기 의혹이 생기면서 약간 정치 선거로 좀 바뀌었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막상 정치를 해보니까 저렇게 도덕성으로 문제 있는 분을 그대로 놔두는 것도 그것도 큰일이죠. 정치인의 자질로서 이거는 의무를 방기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맞습니다. 이제 언론이 사실 지금 여당한테 상당히 호의적이지 않은데 언론의 사명일 수는 있죠. 그 기본적으로 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권력형 비리 같은 거를 드러내야 밝히는 게 언론의 사명인 건 맞는데, 사실 우리가 정치권만 지금 민주당과 정권을 저희가 갖고 있고 국회와 정권을 사실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그렇죠. 보면 제가 속해 있는 법조계라든지 경제계라든지 맞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대부분의 사회는 이 보수가 기득권으로서 아직도 권력을 갖고 있고 지배하고 있는 사회라고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다고 언론도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지금 나오는 이슈들은 이분들이 권력을 갖고 있을 때 발생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런 기준으로 권력형 비리를 파헤쳐 주셨으면 유권자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기회를 갖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제가 네. 유난히 여태까지 이명박근혜 때도 언론이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때보다도 더 안 좋은가요? 그러니까 그때는 오히려 친정부적인 기사를 많이 쓰던 애들인데, 이번에는 언론이 아예 대놓고 선거 개입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 정말요? 뭐 어떤 면에서요? 저쪽에 의혹은 까지도 않고 LH 투기 사건으로 해갖고 부동산 연결해갖고 민심 폭발해갖고 그렇죠. 이게 언론이 자기네들이 선거 프레임을 잡아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대변인으로서 진짜 열받을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이 무너졌으면 하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이슈가 있고 정책 발표를 했던데, 아까 오늘도 맞습니다. 오늘 박영선 후보님 여기저기 다녀갖고 정책 발표 막 하고 있는데, 기자들은 오늘 박원순 시장님 성추행 피해자분에 대한 입장 그걸 언론이 그거는 잘못된 거고 편향된 거거든요. 저도 이제 대변인, 이제 캠프 대변인도 하지만 이제 중앙당에서도 그렇죠. 이제 대변을 했었으니까 저희가 이제 박형준 후보나 오세훈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를 했는데 기자분들이 그거를 물어보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놓고 일부 하는 거예요. 아주 이제 진보 매체 일부 빼고는 안 물어보고, 또 나머지 진보 매체들도 안 물어보시고, 지금 특히 오세훈 후보 이슈 같은 경우는 KBS에서 되게 크게라고 해봤자 두 꼭지로 하루 두 꼭지, 그 다음날 한 꼭지로 다룬 건데, 이거에 대해서 받아 써주시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기자분을 상대하기 때문에 매일 알고 있어요. 기자분들을 비난할 수는 사실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기자분들께 아주 그냥 상냥한 웃음으로 저희한테도 관심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관심은 계속 우리 박영선 후보한테 피해자 관련 발언만 해주기를 이제 바라시니까 조금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아마 내일은 또 계속 이 고 대변인 사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고민정 의원 사퇴에 대해서 계속 그거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거 자체를 프레임을 계속 트는 거예요. 네. 이슈를 지네들이 만들어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서 왜 저런 질문만 하지? 우리 부산에서도 지금 박형준 씨 언론에서 안 다루죠. 부산일보에서 안 다루죠. 다루고 있는데 의혹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나오고 여당이 네거티브 마타도 한다 이런 식으로 그냥 묻혀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네. 저는 사실 부산은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중앙보다. 저도 중앙에서 대변인도 해보고 부산에도 지금 있지만은 부산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랫동안 한 당이 지금 야당이 거의 독점을 해왔어요. 지난번 오거돈 시장 때 빼고는. 그래서 그 야당과 그 다음에 지금 건설업체 카르텔, 그걸 우리가 LCT를 비롯해서 전봉민 의원, 이주환 의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야당 국회의원의 한 3분의 1 정도는 뭔가 이게 토건 세력과의 그런 게 있다고 그렇죠. 지금 밝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근데 그분들이 과거에 시의원이나 가족이 뭔가 부산시에 일하거나 그래서 이런 인허가를 해줄 수 있는 자리에 있었고 그런 힘이 있었을 때 자기 가족이 토건 업체를 가지고 있고 갑자기 성장하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런 스토리가 너무 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다가 언론까지도 같이 카르텔에 포함되어 있어요. 부산의 그렇죠. 언론의 몇 분,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너무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우리 제가 같이 상대하시는 기자님들 중에서도 근데 그분들이 그런 게 아니고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뭔가 우리가 남인가 하는 이 기득권층의 그 카르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LCT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당시에 40몇 명을 고소를 했는데 2명만 구속이 되고 나머지는 다 무혐의로 43명 됐어요. 고발하셔갖고 그중에 네, 2명만. 그렇습니다. 이용복 예. 씨 뭐 그렇죠. 아들 분양받은 사람들은 아무도 전혀 없어요. 예. 이제 기소가 된 분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언론과 심지어는 검찰과 그다음에 부산의 야당과 토건업자와 이렇게 그 정경유착의 그 카르텔 세트가 아닌가. 그것을 깨는 것이 정말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지역주의 타파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저는 그 본질이 이 카르텔이라고 생각해요. 여당이 이제 한번 이기면 이게 어느 정도 다시 새로 시작하니까 깨지는 거죠. 그리고 조금 이제 서로 여야가 경쟁을 하면서 조금 더 투명하게 되고 조금 더 공정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아직 그까지 오지 않았고 이번 선거가 저희는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선거라고 생각해요. 가덕신공항도 뭐 선거 때문에 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또 선거를 통해서 여야가 합의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 네. 또 선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뭐 부동산이 터지니까 LCT 게이트도 더 이제 보는 힘을 주목을 받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부산의 그 아주 오래된 그 권력형 카르텔을 좀 이렇게 하나씩 깨는 그 계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제가 보면 LCT는 우리 셋 다 피곤한 것 같아요. 지금. LCT는 진짜 거의 1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도 묻혔잖아요. 근데 LH는 최근 들어서 이거는 만연했던 일인데 공무원들이 터진 건데 그렇죠. 전용 박사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적폐의 어떤 카르텔의 균열이 생긴 거다. 그동안은 지네가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다 나눠 먹었었는데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위에서 전혀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밑에서는 당연히 해오던 거 하다 보니까 위에서 자기네들의 검사나 LCT 같은 경우는 법조인 막 지방 법원장 뭐 검사장 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각 기무사 뭐 네. 국정원 이런 사람들 보여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10년 그렇죠. 동안 거기에 묻혀 있었는데 이 LH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같이 했던 사람들이 이제 없으니까 이게 발각됐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대통령이 변해서 그렇게 된 것도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네. 제가 이제 그 부산에 있으면 좋은 게 뒷담화를 많이 듣게 돼요. 문재인 대통령 때 캠프에 계셨던 분, 노무현 대통령 때 같이 이제 일하셨던 분, 그런 분들이 내가 10년 전에 뭐 문재인 대통령이랑 뭐 했어. 뭐 이러는 선배님들이 막 계세요. 굉장히 훈훈한, 역사의 한 가운데 있는 것 같고 굉장히 뿌듯한데 또 그 중에 들은 뒷담화 하나는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지역에 집이 있고 서울에서 분양권 이렇게 추첨을 받으려고 그 사모님이 뭐 분양 이런 걸 하려고 하셨는데 청약을 하려고 하셨는데 대통령이 뭐 화를 내셨대요. 아니 그거는 집 없는 사람이 하는 건데 우리는 집이 하나 있는데 그걸 왜 하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분이 대통령으로 있으시니까 이런 게 밝혀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 이런 분 같으면은 이게 좀 어떻게 무마되고 덮어지고 이랬을 것 같아요. 이런 권력형 비리가. 이제 대통령께서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하신 얘기가 이제 우리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미봉책들만 계속 써왔고 우리가 여러 사회적 적폐를 해소하려고 노력했지만 부동산 투기 세력과의 전쟁, 부동산 적폐를 해결해내지 못했다라고 반성을 하셨잖아요. 네. 사과를 하시고 네. 그래서 남은 임기 동안은 이거에 큰 관심을 보이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1년 내에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나머지 임기 동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이제 유력 인사들이 다양하게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이득이 있으면 나누고 이러한 사회적인 카르텔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민주정부가 한 번 해갖고는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최 20년을 해야 된다는 네, 얘기죠. 이해찬 당대표가 20년 얘기하셨으니까 한 15년은 더 이게 뭐 우리가 권력을 갖겠다라는 게 아니라 좀 큰 그림으로 정말 뭐 진짜 대전환을 하려는 노력이 없으면 이거는 저는 안 바뀔 것 같아요. 다들 한 1년만 기다리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기대로 보수 쪽에서는 지금을 버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느낌이 들어요. 늘 5년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지금 민주정부 집권 말기에는 복지부동 한다고 하죠. 그 쟤네가 정권 잡으면 보복을 하는데 네. 우리가 정권 그런 잡으면 걸 잘- 겁도 안 내니까
오히려 다음 정권 분위기 봐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저들에게 다시는 정권을 뺏기지 않는다는 공무원들에게 인식을 시켜주면 움직이거든요. 참 해도 끝이 없는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죠, 두 분. 스트레스는 뭐 별로 없어요. 네. 사실은 선거는 진짜 좀 이겨야겠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제 선거는 아니지만 그렇죠. 제 인생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일단 서울시장 선거에서 지면 내년 대선을 또 이긴다는 보장이 없고 그렇죠. 나머지 1년 반 동안 지금 국정 과제들도 이제 힘을 많이 잃고 제대로 수행해내지 못할 것 같고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제가 정치를 과연 계속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 자체도 의문이 들고, 그러니까 제 인생하고도 관련된 거라는 생각을 하고 유권자들도 지지자들도 그런 생각으로 선거에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서울시장 하나 뭐 잃어도 여권이 정신 차리고 앞으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내년 대선도 우리가 뺏긴다. 네. 그러면 지난 아까 말씀하신 장기적인 과제는 전혀 못하고 네. 다시 이명박근혜 정부가 온다.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에 정치학과를 다니면서 정치가 중요하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문민정부가 들어섰고 뭐 웬만큼 돌아가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고 그냥 뭐 정치는 더 이제 시대 정신을 가진 분이 하면 되지, 나는 내일 잘하고 살아야지 하다가 이명박근혜 정부를 보면서 정치가 여전히 되게 중요하구나. 이게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들의 삶 자체가 진짜 이렇게 바뀌고 되게 이게 억울한 심정을 갖고 일반 시민들이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뭔가 직접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이 꿈틀꿈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욕구가 좀 강하고 뭐 잠 못 자고 좀 그런 건 있는데 그런 거야 뭐 큰 이슈는 아니니까 하여튼 뭐 20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죠. 네. 우리 최지은 대변인은 정치 힘들다 그런 적 있어요? 뭐 저는 그럴 때가 많았지만 저는 오히려 선거 때 더 에너지가 나는 것 같아요. 이번 선거 저는 재밌어요, 사실. 그래요? 네, 저는 제 선거 때는 잘 몰라서 막 힘들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제가 김영춘 장관님을 많이 좋아하기도 하고 김영춘 후보님에 대한 그런 제가 믿음 이런 것도 있구나. 있고 그러니까 되게 그 캠프에서 에너지가 나고 저도 말씀하신 거랑 비슷하게 이번 저희 선거는 부산이 미래로 가느냐 후퇴하느냐의 그 전환점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지역주의 타파, 부산에서 민주당이 막 10% 이렇게 나올 때부터 지금 많이 올라와가지고 지난번 총선 때는 잘 못했지만 그 전에 지선 때는 오거돈 시장도 당선시키고 그게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노무현 대통령 전부터 노무현 대통령과 그 후로 이렇게 조금씩 올라왔는데 그게 지금 총선 때 이렇게 다 꺾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번 부산시장 선거에 더 꺾어지면 다시 이제 뭐 한 20년 전으로 돌아가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 다시 회복을 하면은 뭐 대선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이제 부산의 그 지역주의 타파도 계속 이제 그냥 추세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굉장히 제 지역구도 마찬가지고 이 한 표 한 표가 굉장히 소중한 것 같고 그리고 부산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인 것 같아요, 대선 때. 예. 이제 부산에 우리 이제 민주당은 호남 기반이 많은데 그리고 수도권 기반이 많은데 네네. 그 영남의 민심이 어디로 가느냐 그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부산시장 대선의 선거가 정말 캐스팅보도 중요하지 역할도 해요. 않나. 그래서 몇 프로를 얻냐에 따라서 또 그렇습니다. 완전히 뭐 계속 우리가 개인적인 얘기를 하지만 더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전 그런 거 좋아해요. 오늘 선거 이제 시장님을 우리 박 장관님 후보님을 쫓아다니면서 수행을 하니까 이제 우리 강선우 의원님하고 같이 다녀요. 그러면은 이제 현장에 가보면 이제 지역구 구의원 시의원들이 와 계세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같이 기다리다 보면 인사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인사를 드리면 대부분 저를 몰라요. 그러니까 구의원님들도. 그래서 구의원님들이면 나름 정치 고관여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저의 SNS 친구들 속하고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많이 우리 지지자들은 그렇죠. 아시는 분이 예. 있겠지 생각했는데 구의원님들이 정말 모르세요. 민주당 구의원. 구의원님들이 그래서 내가 좀 더 열심히 뭔가 나를 홍보하는 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딱 가는데 갑자기 어떤 세 분이 오늘 막 알아봐 주시고 한 거예요. 그래갖고 기분이 좋았는데 저 개국본 사람들이에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낮에 하루 종일 지치다가 막 그분들이 와갖고 힘이 확
기분이 좋아졌어요. 보내셨나요? 아, 개혁본은 늘 자발적으로 하겠는데 어떻게 개혁본 3명밖에 안 갔어요? 예. 네. 알아서들 아니 더 저희가 행사장이 주문을- 많으니까 되게 뭐 차로 엄청나게 빨리 쫓아다녀야 되는 행사인데 그래갖고 30명씩 나갈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두 분 혹시 잠은 잘 자십니까, 밤에? 제가 지난주에 잠 안 올 때 이게 있어요. 이 목요일 저녁에 우리가 이제 방송을 하잖아요. 네. 그래갖고 그날도 되게 일정이 많아갖고 여기서 시원한 아이스 커피를 주시는데 너무 맛있어갖고 마셨어요. 근데 잠이 그 다음날 금요일 날 아침에 제가 뉴공. 아침 방송을 나가고 뉴스공장 1초도 못 잤어요. 지난주에. 왜냐면 제가 사실은 뉴스공장을 2주 전에 못 갔어요. 늦잠을 자고. 그래갖고 전화로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날 아시는군요. 네, 그날 핸드폰 알람이 고장 난 거예요. 그래갖고 못 들었고 일어나서 제가 목요일 밤마다 긴장을 하는데 긴장을 한 데다가 밤늦게 커피를 딱 마셨더니 진짜 1초도 못 자갖고 별걸 다 했어요. 양도 세보고 뭐 여러 가지 세보고 1부터 100까지 100부터 1까지도 세보고 잠들라고? 잠들려고 그다음에 뭐 별걸 다 했고 책 보면 좀 잠이 오잖아요. 네. 우리가 책을 보면. 그래갖고 책도 봤는데 끝내 잠이 안 와갖고 그냥 계속 내일 방송에서 무슨 얘기할까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했는데 오히려 더 방송이 안 되더라고요. 스타일들이 다 다르구나. 저 같은 경우에는 잠 안 오면요. 그 시간이 되게 소중해요. 아 그래요? 자려고 노력 안 해요. 오. 저는 지쳐서 자죠. 잠 안 오면 딴 거예요. 하고 싶은 것들. 굉장히 왜냐면 열심히 하시는. 그 다음날 아니, 일정이 또 하루 종일 있어도 빡빡하게 그냥 있으니까. 쓰러지면 쓰러질 때까지 그냥 하는 거지. 그냥 막 그게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옛날에도 저도 해봤거든요. 막 내일 뭐 중요한 운동하러 가야 될 때, 운동하러 갈 때 새벽에 일어나야 되니까. 새벽에 일어나야 되면 이거 나중에 어지러워. 근데 조금이라도 자고 나가야 돼. 그럴 때는 좀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런다 그래야 거기 피로가 풀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 저는 이 새벽 시간을 어떻게 쓸까? TV를 보자. 평소에 텔레비를 안 보거든요. 그렇죠. 영화도 한 편 보다가 이것저것 많이 해요. 우리 최진경 선생님 잠 잘 자요? 저는 잘 자요. 저는 잘잘것 이제 같아요. 좀 긴장되거나 이러면 못 잘 때가 있는데 네. 만약에 이렇게 피곤하고 바쁘고 그러면은 막 뭐 못 자는 날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주말에 몰아서 굉장히 오래 자요. 그래서 그거를 그게 보충을 근데 해야 돼요. 건강에 더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더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네. 그러면 막 잠 안 올 때 막 숫자도 세보고 막 일 때문에 네. 근데 이렇게 1초도 못 잔 적은 정말 오랜만인데 그래서 여기 커피가 아주 그냥 강력한 커피를 주시는구나. 저희 카페인 듬뿍 들어있어요. 네, 카페인 듬뿍 들어있어갖고. 저는 근데 바카스로 먹어도 잘 자고 잠 피곤할 때 그냥 자는데 근데 고민이 있어서 잠이 안 올 때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혹시? 왜냐면 우리 민주심이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냐면 지지자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잠이 안 온다는 분들이 많아갖고 아침에 뉴스공장 나올 때 보면 대부분 밤을 새고 보세요. 그 정도의 분들이 진짜 얼마나 지금 지지자들이 마음이 막 불안하고 그런 심리적인. 그래서 저희가 오늘 주제를 에피소드 2는 심리. 그래갖고 샤이 진보가 아니라 당당한 이길 수 있는 진보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지금 서울의 분위기가 그렇게 안 좋게 느껴지나요? 저는 그러니까 이분들은 네. 정치를 많이 알다 보니까 네. 언론에 화가 나고 이렇게 후보 자체가 우리가 정치를 알다 보니까 오세훈이랑 감히 박영선이랑 비교 자체가 안 되고 김영춘이랑 박형준이랑 비교 자체가 안 되는데 세상은 저 사람이 지지율이 높으니까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근데 서울은 단일화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거기에 따라서 좀 큰 차이가 나지 않을까요? 결과가? 뭐 결국 단일화가 후보 등록 전까지는 이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끝났죠. 각자 후보 등록을 하는데 이제 투표용지 인쇄 전까지는 단일화를 하면 그분을 빼고 인쇄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처음에 후보 등록할 때 기타금만 날리는 정도라서 이제 뭐 기회는 여전히 있는 거고 저희는 단일화가 된다라는 가정하에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래도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지지자들의 잠 못 드는 밤을 생각하니까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각오가 들고 진짜 저희 민주당 의원들 이제 선대위를 하면 제가 박원순 정치권에 처음 들어와서 이제 했었던 게 2018년 박원순 시장 캠프에서 일을 한 거였거든요.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선대회의를 하면 의원님들은 이렇게 형식적으로 좀 오고 그랬어요. 왜냐면 당연히 이기는 선거였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당시에는 주로 이제 기동민 의원님이 이제 상황 네, 전체 네, 본부장으로서 이제 회의를 주관하시고 김원희 의원 지금 당시에 이제 의원이 아니었고 이런 분들이 실무자들이 했는데 그런 분들이 다 의원이 됐어요. 이제 3년 사이에. 그래서 요즘은 아침 회의를 하면 거의 의원들이 거의 20여 명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해요. 정말 이분들이 웬만한 원내 교섭단체. 예,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분들이 실무자처럼 발표를 하고 디테일을 다 꿰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느끼는 이 정말 위기의식, 그 다음에 꼭 이기겠다는 의욕이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민주당이 갖고 있는 조직력, 그 다음에 지난 2018년 때 우리 시의원, 구의원에 대해서 엄청난 많이 지지로 정말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정말 자기 선거처럼 하면 지금 여론조사에서 보이지 않는 사이 진보 이분들을 선거를 투표를 하기 위해서 끌어낼 수만 있다면 가능하고 지금의 수많은 의혹 제기들이 결국 이분들이 내가 투표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느낌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 심리가요. 아직도 박근혜 탄핵이나 샤이 보수가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은 싫지만 국민의힘을 당당하게 지지한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제가 봐도 많지는 않아요. 그냥 민주당을 비판하지. 그렇죠. 이번에는 국민의당 찍어야지.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러면 우리 사회에 숨어있는 샤이 보수는 아직 존재하지만 그 샤이 보수에 맞서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면서 부동산 뭘 잘했냐 이렇게 하면서 잘 대꾸를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니까 입을 다물게 하는 거거든요. 똑같이 심리적으로. 제가 이번에 안철수 오세훈 단일화를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는 이미 이 사람들의 단일화가 나중에 둘이가 된다 그래도 이건 끝난 거예요. 국민의힘의 안철수와 국민의힘의 오세훈이 경쟁을 해갖고 단일화가 뭐 안 되고 뭐 그랬다 그러면 만약 같은 선대인데 분명히 다른 정당이에요. 그렇죠. 다른 정당의 후보 둘이가 만나갖고 계속 불편한 관계를 하면 이미 지지층은 분란이 나고 상처를 입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무슨 이것도 웃겨요. 선거 용지에 표시가 되기 전에 단일화를 하면 된다. 이거 1960년대, 70년대 정치에 진짜 지금도 뭐 조금이나마 영향은 있겠죠. 지금 선거 투표하러 가는 사람 이 사람 나왔다 안 나왔다 그 정도 다 교육받고 알고 나이 드신 분들도 다 알아요.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더라고요. 물론 영향은 없잖아 있겠지만 굉장히 저는 이런 건 동의하지 못하고 아까 우리 김한규 대변인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정말로 대변인 자리에 있고 서울시장에 그러니까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저 네거티브 저런 나쁜 사람을 어떻게 그냥 우리만 정청 얘기를 하냐. 필요한 것 같다. 걸러내는 작업도 필요하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대한민국에서 공약 선거가 되고 정책 선거가 되려면 국민의당이 없어지면 돼요. 진짜로요. 민주당이 진정한 보수 정당이 되고 새로운 개혁적인 정당들이 나타났을 때 진짜 정책과 공약의 선거가 되는 거라서 그래서 우리가 20년, 30년 집권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 소원이 제가 방송에서 혼자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제발 인물 보고 찍는 선거 투표 한번 해보고 싶다. 저도 당내 경선은 하고 있죠 저희가.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단 한 번도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를 인물 보고 찍어본 적이 없어요. 당 보고 찍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후보들 인물 다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좋지만 진짜 우리가 고민을 해본 1초도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선거에. 우리 지지층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회가 올라오면 왜 장기 집권이 필요한지 생각하고 제가 아까 많은 분들의 댓글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아까운 두 분 좀 귀하게 앞으로도 민주당이 선거 때만 어떤 젊은 정치인들이 아니라 저는 꾸준히 우리 두 분을 어떻게 민주당이 대하는지 꼭 지켜볼 거고 저는 귀하다고 생각해요. 이 두 분. 네, 근데 지금은 뭐 저희의 미래를 생각할 시점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선거가 거의 전부여야 되는 시기가 맞은 것 같아요. 저희들한테는. 그래서 진짜 뭐 미래에 대해서는 요즘 고민을 좀 내려놓고
일단 우리 박영선만 생각을 하면서 요즘 네. 살고 있습니다. 서울은 박영선, 부산은 김영춘. 또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서울, 부산의 뭔가 비슷한 이런 프레임 이런 네. 것들도 같이 많이 공유를 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이번에 사실 전국적으로는 21개 선거예요. 재보궐선거가. 막 구청장 뭐 그런 것들이 다 서울, 있죠. 부산 말고 21개인데 좀 그거 설명 한번 해주세요. 나머지 지역들은 국민의힘의 잘못으로 보궐선거 하는데도 많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유독.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광역지자체장이 크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 뭐 사실 돌아가셔서 하는 이제 보궐선거가 좀 여러 곳이 있어요. 그렇긴 한데 국민의힘의 분이 당선 무효돼갖고 재선거하는 데들이 여러 곳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거기 다 후보 냈어요. 자기네들은.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서울, 부산만 우리 후보 냈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는 진짜 그냥 당리당략적으로 그냥 하는 얘기고 결국은 이제 이번 선거는 뭐 결국 인물 면에서 우리가 저는 낫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저도 있으니까 동의합니다. 정당 투표하시는 분 빼고 최소한 중도 내지는 스윙 보터들 이런 분들이 최소한 도덕성 면에서 월등히 뛰어난 당연히 자질 면에서도 뛰어나지만 그런 후보를 뽑아주시면 좋겠다라고 부탁드립니다. 물론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다 투표해 주시겠지만 주변 분들 설득이 그렇죠. 중요하니까요. 예. 이분들은 사실 방송 보시는 분들은요. 네. 왜 봐야 되냐면 딴 분에게 홍보할 때 쓰라고 네. 방송을 맞습니다. 지켜보시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사실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의당에서도 후보를 안 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정의당 지지자분들께서도 이제 투표하러 나와 주셔야 그럼요. 저희한테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있네. 진보 진영의 후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네. 이제 정의당께서 보시기에는 진보성 면에서 부족하다, 약간 보수적인 성향이 많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제2의 MB이라고 생각하는 박형준, 오세훈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그래도 민주당이 훨씬 이제 좋은 선택이 될 거기 때문에 이제 진보 진영에 계신 분들 모두가 투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또다시 국정농단 세력들에게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줄 수는 없죠. 어쨌든 두 분 참 우리 최지은 대변인 같은 경우에 이제 내일 또 부산에 내려가고 선거 전까지 네. 고생을 좀 해주시고. 저는 사실 지금 LH 얘기도 비슷한 뜻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우리가 LH가 무슨 여당의 악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결과가 네. 그렇지만은 대한민국의 호재예요. 저희들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투기 뭐 부동산의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을 봐도 야당이 훨씬 더 많은 금을 가지고 있고 여당보다 실제로 우리가 이 비리 조사를 하면은 정말 어느 쪽이 더 많이 나타날까? 저는 이게 뭐 야당이든 여당이든 다 밝히고 잘못된 것은 이제 벌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여당 악재가 아니라 밝힌 밝힐수록 야당 악재가 될 것이라는 좀 의혹이 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부동산 비리를 다 밝히자. 그리고 뭐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선출직이 지금 전수조사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뭐 굳이 막 LH는 뭐 여당의 불리한 이렇게 우리가 끌고 갈 필요가 없고 오히려 반대로 전환시킬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 거의 이제 1시간이 됐는데 저는 뭐 LH 사태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국가 주도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민간이 차지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그렇죠. 결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언제까지 공공이 민간 주택 시장을 공급을 몇만 호씩 하는 몇십만 호씩 네. 민간 분양업자들이 보면 굉장히 달콤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끊임없이 자기네들이 하면 더 깨끗할 거 투명한 것 같이 얘기하는 거죠. 잘 짓고 그런 것도 제가 보면 배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씩 해주시고 또 일주일 고생해 주십시오. 네. 네, 제가 혹시 늦은 밤이라 좀 피곤한 모습을 보여드린 게 아닌가. 저도 걱정하는데, 피곤해요. 네, 괜찮아요. 좀 네. 죄송하고, 네. 하여튼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지만 그래도 이제 저 개인적인 의견도 말씀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소중하게 느껴져서 감사합니다, 우리. 네, 다음 주에 제가 팬이에요. 더 피곤한 표정일지라도 꼭 와서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감사합니다. 사실 김한규, 최지은 두 분 제가 팬이거든요. 아유, 저도 진짜. 충분히 팬이고 저도 팬이에요. 한번 해주세요, 우리.
대변인님. 저는 지금 부산에 여러분들이 뭐 부산은 힘들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바닥 민심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희망을 놓지 마시고 좀 바꿔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1년 사이에 이렇게 정치인이 다 됐어요? 항상 이렇게 놀리세요. 아니, 진짜 네. 너무 성장 속도가 빨라. 감사합니다. 똑똑한 사람이라. 진짜 민주당의 고배인은. 이거 옥스퍼드 박사가 그냥 박사가 아니죠. 네. 그리고 저는 시사타파 방송도 부산에서 한번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건의를 드려봅니다. 내려갑니다. 다 우리 비영춘 캠프도 와주시고 아니, 그런 줄 알아도. 가덕도도 한번 가고. 다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두 분 수고해 주시는 두 분, 서울시 우리 박영선 후보 캠프의 대변인님, 우리 김한규 대변인님, 그리고 김영춘 후보. 저는 국제경제위원장이고요. 정책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지역 선대 본부장 뭐 이렇게 타이틀을 많습니다. 네. 우리 또 계속 한 20일 고생해갖고 네. 진짜 그때는 뭐 지는 줄 알았더니 좋은 소식 갖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분 수고해 주십시오. 네, 박수 치면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